네, 독소 전쟁으로 배우는 남북 탐구 생활 이어갑니다. 웬 갑자기 독소 전쟁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보면서 전쟁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소련이 했던 전쟁, 독소 전쟁이 생각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소 전쟁의 전개 과정을 어떤 사건 중심이 아니고 전쟁을 준비하고 실행한 인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당시에 전쟁의 흐름, 물길을 바꿔놨던 정보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한반도에서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눠주실 분으로 지난번에 저희랑 같이 미사일로 바라본 남북 탐구 생활을 같이 진행을 하셨던 국군 정보사령부 정보정교 출신이시고요. 국방대학원에서 안보학을 전공을 하셔서 국제관계학에 밝으시고 또 특히 이제 국가기밀요원 암호명 흑금성으로 활동하셨던 우리 박채서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뵙네요. 네. 지난번에 미사일로 바라본 남북 탐구 생활, 미사일을 중심으로 남과 북의 어떤 전쟁 상황 또 예상도 해보고 비극에 대해서도 예상을 해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뭔지도 이제 살펴봤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예, 내용을 본 주변 사람들이 공통적 얘기 이런 거더라고요. 예, 그동안에 전문적이고 어떤 구체적인 이런 것보다는 쉽게 얘기를 풀어난 것이 상당히 인상이 있었다. 이해하기 쉬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오늘도 그래서 전문 용어라든가 상세한 이런 수치보다는 네.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해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제 수준에 맞춰서 이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셔서 이제 쉽게 하신 거고 그때 제가 너무 아는 게 없어서 뭐 진행자가 이렇게 무식하냐 이런 비판도 받기는 했는데 그래서 저 이번에 독소 전쟁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하고 왔습니다. 아니 그때는 이제 컨셉을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하고 답변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정말 몰랐거든요. 네. 근데 저도 그 프로그램 녹화하면서 많이 알게 됐어요. 이게 이제 그냥 남자들의 일, 그냥 군인들의 일, 정치인들의 일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런 정치인들, 군인들을 움직이는 거는 민심이고 여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네. 일반인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고 이게 전쟁이라는 어떤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지금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걸 좀 배울 수 있는지 한반도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좀 우리가 준비가 되고 좀 염두에 두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번에도 이제 모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보면서 독소 전쟁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쟁에 대해서 좀 아신다는 분들이. 그래서 왜 우크라이나 전쟁이 독소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지 간략하게 좀 먼저 말씀 좀 해주실래요? 그 당시 서부전선 프랑스 전쟁을 끝낸 독일이 다음 목표지로 삼은 것이 이제 소련이거든요. 소련을 침공함에 있어서 독일 히틀러를 비롯한 독일 전쟁 지도들이 얘기 못한 일이 발생해요. 바로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듯이 독일의 정예병들이 남부 키예프에서 우크라이나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독일 소련 전쟁에서 패전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거든요. 키예프 지금은 이제 키예프 용어가 키이우로 바뀌었는데 네. 거기서도 이제 키이우라는 곳에서 엄청나게 큰 전투가 엄청나게 있었네요. 있었죠. 한 3개월간 독일군을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독일이 전략적으로 가장 실패하는 그런 패망한 원인이 되죠. 결국 지금 우크라이나 키이우 전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그러니까 러시아가 생각나네요. 푸틴이 키이우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잖아요. 반대가 된 거예요. 지금은요. 상황이 독일이 하다가 지금은 반대로 동쪽에서 소련에 의해서 지금 키예프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키이우가 2차 대전 땐 독일을 애먹이더니 지금은 푸틴을 애먹이고 있네요. 러시아를 애먹이고 있는 상황이네. 도대체
전쟁이 과연 일어날까 이런 다들 상상 속의 어떤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세대거든요. 근데 실제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아마도 이렇게 크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제 분류를 한다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전쟁, 그렇지 않고 철저하게 계획돼서 일어난 계획된 전쟁, 네.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발적 전쟁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라예보에서 총성 한 방에서 그냥 일체전이 들어가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사라예보 사건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남북이 휴전선을 중립해서 아주 대처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그 예를 들어서 천안함 사태라든가 서해 교연이라든가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든가 그다음 전방에 있는 그 우리 제치된 구인들이 종종 그 우발총 총을 쏜단 말이죠. 그것이 한 발 쏘다 두 발 쏘다 세 발 쏘다 나중에 전격적으로 전면전이 발생하는 이런 전쟁을 이제 우발적인 전쟁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알기는 철저하게 계획된 국가단에서 계획된 그런 전쟁이 지금까지 참혹했고 컸고 그리고 많은 주류를 이뤘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2차전, 1차전과 2차전을 일으킨 독일이죠. 네. 예, 독일의 1차전과 2차전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이거는 1920년대의 그 그치. 유럽의 지도고요. 예, 예. 넘겨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은 그 서쪽으로는 프랑스, 동쪽으로는 그 당시 러시아, 요 사이는 가운데에 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선 작전이라고 하는데, 내선 작전. 예, 그러니까 주변에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태의 나라에서 쓰는 작전을 내선 작전이라고 해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가장 이 내선 작전을 잘 했던 그 지휘관이 프레드릭 대왕이라든가 한니발 장군이라든가 나폴레옹 장군 같은 황제 같은 경우가 이 둘러싸여 있는 적을 활용해서 그 작전을 잘 수행했던 그런 그 역사적인 인물들이 되죠. 그러니까 독일은 항상 그 보불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그 프랑스하고 싸울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러시아하고도 싸워야 된다는 이런 항상 그 군 지휘관들이나 정책 지도들이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불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독일은 전쟁 준비를 또 합니다. 언젠가는 또 싸운다. 그래서 그 전쟁 준비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슈리펜 장군인데 그 슈리펜 장군이 그 참모총장을 하면서 그 서부전선의 작전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걸 그 자기 요지는 6개월 아니 6주 만에 네. 예, 42일 만에 서부전선을 빨리 끝내고 동부전선을 막아야 된다. 러시아 말. 왜 그랬냐? 러시아는 영토가 크고 아직까지 체계가 안 잡혔기 때문에 군 체제로 전시 체제로 동원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그래서 서부전선을 빨리 끝내고 동부전선으로 집중하자는 이런 기본 아래. 아, 그러면 서부전선이라 하면 프랑스와의 프랑스, 전쟁을 예. 빨리 끝내고 6주 안에 끝내고 동부전선,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전쟁을 전쟁을 예, 돌입한다. 예, 이렇게. 그게 기본 그 전략이에요. 이게 이제 계획된 전쟁의 그렇죠. 어떤 흐름이네요. 그렇게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별하에 전쟁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부전선이 제일 중요한데 이제 이 그 슐펜 장군은 네. 프랑스를 내치한다는 얘기죠. 언젠간 독일이 또 친구야 역사로 싸웠으니까 보불전에 싸우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대비해서 이쪽에 그 독일과의 국경 지역에 항상 부대를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데 반대로 이 슐펜 장군은 적이 기다리는 곳에 우리가 가면은 엄청난 서로 피해를 받고 그 6주 만에 끝내야 되는 서부전선을 끝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곳. 네. 저 위에 벨기에나 네덜란드를 통해서 우회 기동을 하려고 이렇게요. 딴 나라를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무시하는 거예요. 아, 그러게. 예. 딴 나라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쪽 한은 견제를 하고 물리고 있고 강력한 그 부대가 기동해서 적 후방을 때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위해서는 이 사람은 여기 견제하는 요 그 프랑스 국경 지역에 한 2일이라는 군사를 준다면은 네. 우에 기동하는 네덜란드와 벨기에로 가는 그 주력군은 7일이라는 전투력을
이렇게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독일의 국경에는 군대를 2를 배치한다면 딴 나라를 경유해서 가는 곳에는 7을 배치한다.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경유하는 그 루트에 더 많은 군인들을 배치한다는 네,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그 신속하게 기동해서 빨리 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네덜란드나 벨기에도 저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걸 신속하게 뚫고 지나가려면 그 정도의 전투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7대 1에 우측에 7, 좌측에 독일 봤을 때 좌측에 1 이렇게 병력 배치를 시키면서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사람은 어느 정도 그걸 중요시했느냐면은 죽을 때 유언이 우측을 강화해라. 아, 이분이 예, 이분이 슐리펜 장군이라는 예, 이분이 이런 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우측을 강화라는 유언을 만들고 죽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프랑스를 봤을 때 오른쪽이니까 룩셈부르크하고 네. 벨기에 그쪽이네요. 우측을 강화하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어요. 근데 이제 이 슐펜 장군의 후임을 된 사람이 소몰트케 장군인데 이분은 그 버블 전쟁에 영웅했던 대몰트케 장군의 조카예요. 그 후광으로 거서 이제 그 슐펜 장군의 이제 후임 참모총장이 되는데 이 사람은 아주 교과서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거예요. 원칙대로. 그러니까 야 남의 지금 우리 사회자도 얘기했지만은 남의 나라 가는데 가만히 있겠냐? 거기서 반하고 싸울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늦으면 어떡하지? 거기에 저항이 심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약 최소한의 병력으로 프랑스 그 주력군과 견제군 애들이 또 확 밀고는 못하지? 이런 갖가지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를 야곱야곱 빼다가 3대 1로 병력 조정을 다시 해요. 군대 조정을. 1대 7이었는데 3대 1로 확 반을 줄여버린 거예요. 3대 1로 확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 벨기에랑 네덜란드 쪽으로 우회하는 전력을 확 줄여버리네요. 확 줄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라브의 총성이 벌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1차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일대 작전은 그대로 해요. 슐리펜 장군이 세우는 그대로 해요. 기동작전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서 중간에 이제 돌파를 완전히 못하고 이제 멈춰요. 뒤에 예비병이 없으니까. 아, 원래는 1대 7로 해서 슐리펜 계획을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 슐리펜 계획을 실행할 때 1대 3으로 해서 실행을 하니까 저쪽 그 딴 나라 통과하는 군인들이 힘을 못 쓴 거네요. 효과를 못 보두고 이제 고착 상태 빠지죠. 이렇게 물고 싸워 이제요. 그때 이제 독일 영토는 아니에요. 프랑스나 벨기에, 네덜란드 영토에서 서로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하고 또 이제 양면전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불리한 상황이 이제 내선 작전에서 가장 불리한 전이 동시에 적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또 싸움이 또 벌어져요. 물론 그 이쪽에 병력을 빼서 못하다 보니까 독일 동부전선 러시아하고도 밀고 밀리는 싸움이 벌어지는데 엄청나죠. 그 탄넨베르크 전투에서는 뭐 러시아군 30만 명을 막 괴멸시키고 죽이고 하니까 엄청난 전과를 세운데 불구하고 독일은 이 1차전 때 엄청난 고전을 치르면서 결국에는 이제 휴전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에 나타난 것이 이제 베르사유 조약이거든요. 1차전이 끝나고 베르사유 조약 때 그 승전군 연합군이 독일한테 가혹한 요구를 해요. 우선 군사적으로는 병력을 10만 이상 보유 못한다. 그리고 탱크도 못 만들고 항공기도 못 만들고 대포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경무기, 기관총이나 소총만 보유하게끔 하고. 군사적으로 꽁꽁 묶어놓는 거네요. 거죠. 1차 대전 패전국인 독일을 다시 전쟁을 못하도록 네. 손발을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더 심했던 것은 이제 전쟁 배상금이에요. 전쟁 책임지고 네 돈 내놔. 근데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너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너무 가혹하다. 좀 봐주자는데도 가장 강력하게 독일을 그 징치한 나라가 프랑스예요. 역사적으로 계속 왼수지간이거든. 아유 얄미우니까 막 독일이 두 번 다시 군사 사기 못하게 그래서 그 베르사유 조약이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지켜져요. 자 그러면은 이 독일의 이 군인들 장교들 특히 또 싸워야 되는 거야. 우리 여기서 독일이 또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차전을 준비합니다. 그 준비라는 가장 중시의 인물이 한스 폰 젝트 장군이에요. 이 사람이 참모총장을 10년 동안 하면서 독일 군비를 다시 해요. 다시 그
군사 체계를 정비하고 군비를 확장하고 비밀리에 준비를 합니다. 네. 그럼 이 페르시아의 그 엄격한 체제에서 어떻게 준비해? 그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국민들도 공감을 하는 거예요. 전 군인들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독일이 쓰러지면 안 된다. 이런 그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비밀리에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흑색 군대를 만든다든가, 그러니까 경비병으로 이렇게 각 그 직장에 해놓고 그 사람들 유사 시에는 바로 전투병이 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러면 탱크도 못 만들고 비행기도 못 만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 소련 가서요. 소련 유학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때만 해도 사이가 좋았나 봐요. 네, 그때만 해도 가서 교육시키고 받고 준비하고 그래요. 네. 그 파이러트들도 거기서 키우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소련으로부터 엄청난 군수 물자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비밀리에 수입을 계속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은 히틀러가 1935년에 그 총통이 돼가지고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 선언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36년에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39년에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이제 2차 대전이 발발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1차 대전 때는 슐펜 계획에서 계획을 중심으로 세웠는데, 그러면 2차 대전 때는 독일 그 최고 상대 어떻게 세웠느냐? 슐펜식 그런 기동작을 또 똑같이 해요. 똑같이. 네. 슐펜식 기동작전을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넘어갈까요? 예, 그런데 네. 그 여기 이제 나오는 마인슈타인 장군이 네. 마찬가지로 적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면은 2차전과 똑같은 그런 고착 상태에 또 전쟁이 된다. 네. 그러면 우리 동부전에 소련과 또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독일이 행할 길이 없다. 그래가지고 알단느, 적이 예상치 못하는 그 벨기에 남부와 그 프랑스 국境지에 있는 알단느 계곡을 돌파한 작전을 제안합니다. 여기가 그 초록색으로 돼 있는 데가 아르펜 숲이라고 네. 그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하나 네. 봐요. 알다는 다 그 무슨 프랑스어인가 독일어인지. 벨기에 말인가 이렇게 알단느 돌파 작전을 알다는 아르펜 숲이랑 같은 말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계획을 했는데 그 독일 최고사령부에서 이런저런 묵살시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오히려 핀잔을 주고 그냥 계속 주장하니까 밉보였어요. 그래서 저 후방 부대 지휘관을 쫓아버려요. 근데 그 독일 총사령부나 이쪽에 특히 그 히틀러는 전쟁 준비를 하면서 히틀러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히틀러가 자기가 정권을 잡고 총통이 된 과정에서 조직이 없었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한스 폰 대장군을 비롯한 모든 군부가 나서가지고 전쟁 준비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전쟁을 지휘할 이 지도자가 필요한 거야. 그때 필요한 사람이 히틀러예요. 그러니까 군부나 기존의 기득권 세력의 절대적 지지위에 나타난 사람이 그 히틀러라는 거죠. 히틀러는 국민들의 그 불만과 그 다음에 어려움을 최대한 선동해서 국민들의 인기를 그때 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치당 만들고. 네. 예. 그러니까 히틀러에서 준비된 위에 앉은 사람이 모셔온 사람이 히틀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국민이 어떻게 보면 밀어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 군인을 군에서, 중심으로. 군부의 강력한. 그래서 히틀러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군 지휘관들의 최고 대우를 했어요. 항상 파티를 열어서 대우도 해주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후방부대에 이제 마인슈타인이 근무하고 있는 군단에 갔다가 그날도 이제 군단에 있는 장교들 모여놓고 이렇게 파티를 열고 이제 뭐 대접을 하고 있는데 마인슈타인 장군이 그 전쟁 계획을 갖다가 그 히틀러 앞에다 피한 거예요. 정통할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쭉 설명하니까 히틀러의 장점은 결단력이 있다는 거죠. 딱 오케이. 이대로 밀어붙여. 그래가지고 그 독일 총사령부에다 전쟁 계획을 바꾸도록 지시합니다. 알단을 돌파하는 그런 작전을 다시 짜라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독일 총사령부에서는 이 기분 나쁘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바꾸라고 하니까. 근데 그 알단느라는 곳이 이렇게 돌파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독일 총사령부에서 독일 군 중에서 알단느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사람이 마인슈타인 야고 구대련 그 기하 군단장이에요. 근데 알단느는 수위 우거지고 좁아요. 그런 불리한
그 상황이지만은 독일은 마인스타인정이나 독일 군부는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밀림지대는 대규모 부대나 그다음에 기갑 부대가 숨어서 들어갈 수 있는 은폐를 제공하고 또 적이 예상치 못한 그런 곳 중앙을 돌파하면 해서 그 적의 후방을 쳐서 전방에 주력군을 그 섬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반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아, 그 알다느, 그러니까 아르펜수피라는 그곳은 막 나무가 엄청나게 우거져가지고 뭐 탱크나 그런 데가 지나가려면 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속도가 늦어지고 그런 것은 이제 그럴 미리 수- 준비를 다 했겠죠. 구체적인 것은. 그래서 이제 반대로 그러면은 이 프랑스는 어떻게 했냐. 프랑스의 군 최고사령관은 그 가물랭 장군이에요. 이 사람도 역시 옛날 그 손 몰트기 장군 같이 아주 교과적인 사람이야. 네. 어느 정도냐면은 이쪽인 마지노선은 절대 못 온다. 마지노선은 뭐 설명하지도 다 알지 않습니까? 못 온다. 그러니까 1차 전자 같이 이쪽에 벨기에 네덜란드로 우회기동 올 것이다 해가지고 이 벨기에 네덜란드 군 여기다가 병력을 주요 병력 다 시켜요. 결정적인 이 감랭 장군이 그 프랑스에서 실수한 것이 뭐냐면은 전쟁을 하게 되면은 예비대가 꼭 있어야 돼요. 어디 약화가 터지는데 즉각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예비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7군이 예비됐거든요. 15개 사단이 편성된 7군. 이 중요한 예비군을 미리 이 벨기에 전선에다가 미리 갖다 박아놓는 거야.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저쪽에 그 저 영국에서 원정군이 와요. 도움 주는 원정군이 십자군이 하듯이 온다고요. 그 사람들도 벨기에 네덜란드 그 전선에다가 다 집시고 집이 예비군이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전쟁이 딱 발발해가지고 그 구데리안 장군 그 유명한 기갑군단이 그 알단느 숲을 그냥 전광석과 같이 돌파를 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기계화 부대 포병과 그 전차와 장갑차가 혼합된 기계 부대가 그 계곡을 또 넓히는 거예요. 확장 지나가면은 마지막에 보병 부대가 따라오면서 이제 거기를 점령해 나가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대 해주지 않는 그런 그 전격전을 여기서 독일군이 처음으로 그걸 시도했죠. 전격전이라고 하는 전격전이라 거예요. 해요. 근데 얼마나 이제 좀 에피소드가 물 좀 있냐면은 드시면서 하세요. 이 구데렌 장군이 이 전차 부대가 너무 빨리 가니까 그 중앙 집단군 사령관이 룬투스의 원수거든요. 야 제발 좀 천천히 가 그래도 그냥 등식도 안 해요. 계속 달리는 거야. 그 전격전은 속도가 관건인가 속도가 봐요. 관건인데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그 집단군 사령관 룬투스 원수가 그 탱크 기름 안 줘요. 멈추게 하려고. 예, 그 정도로.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문제는 네. 1차 대전 때는 기관총의 전투에서 가장 중요했어요. 무기 중에서 기관총. 그 참호에 숨어서 막 싸우다 보니까 네. 벌판에서 적을 대량 불러면 기관총으로 막 쏴가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1차에는 그 썸무 전투에서 전차가 처음 등장을 해요. 최초로 전투에 등장한 것이 썸무 전투거든요. 거기서 그것이 프랑스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아, 프랑스에서 만들어낸 전차가 탱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탱크. 탱크. 근데 처음이니까 이 갖다 고장도 나고 쇳덩어리로 막 굴러다니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이 하고 그냥 내버려 쳤는데 다음에 전쟁에서는 기관총이 아니라 저 장갑차, 전차, 탱크가 전장을 지배할 것이다. 중요한 무기를 등장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것이 영국군 장교예요. 영국군 장교가 이 전차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 운영할 것인지 교범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것이 프랑스나 영국은 그냥 사장대 관심도 없어. 독일 장교들이 그거 갖다가 활용을 해요. 그리고 구데리안 전차 군단을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프랑스 전역을 42일 만에 석권하는 그런 전과를 올리죠. 그러니까 애만 사람이 했고 공은 딴 사람이 가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독일이 그 우수한 전차를 만들어내고 그 전차를 운영하는 그런 기동력을 만들어낸 것이 그 전격전인데 전차를 앞세워가지고 그것을 완성시킨 데가 또 활용한 데가 독일입니다. 아, 그러니까 프랑스의 원천 특허는 프랑스인데 그거를 좀 활용한 데는 독일이고 독일이 그걸 완성시켜서 다시 원천 특허자인 프랑스를 공격하는 데 쓴 거네요. 그렇죠. 아르헨티나죠, 그렇게. 네. 그 예상대로 이제 그 40일 6주 만에
프랑스 전군을 석권한 다음에 이제 독일은 소련으로 들어가죠. 소련을 치려고 들어가죠. 알다시피 소련하고는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소련은 뭐 설마 오리하고 안심하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네. 스탈린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무능하다 뭐 이게 있는데 하여튼 소련으로 갑니다. 그 소련에 맞는 건 이제 거기 말로는 바바로사 계획이고 영어로는 바로바로사 계획이라고 바라바로사 계획이라는 바로바로사 계획 작전이라고 하는데 바로바로사. 아까 이제 그 서부 전선은 낫질 작전, 그 만슈타인의 낫질 작전을 이용해서 6주 만에 그 서부 전선 계획대로 돼요. 계획대로 돼서 프랑스를 점령을 하고 이제 바로 독일군이 동부 러시아와의 이제는 소련이네요. 네, 소련. 소련이 1922년에 소련이 네. 생겼으니까 이제는 소련과를 침공하기 위해서 동부 전선에서 전쟁을 시작을 했고 그 계획이 바르바로사 작전이라는 거네요. 전 병력을 그쪽으로 쏟아요. 그 독일의 독일의 전 총 병력을 병력을 다 동부전선으로 이동시킨다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것이 히틀러가 1차 대전 때 우리나라 상병 계급으로 1차 대전 잠깐 참가했어요. 1차 대전에요. 네, 아, 1차 그러니까 대전. 1차 대전 때. 네. 근데 군 경력이나 경험은 그게 전무예요. 근데 이 서부전선, 프랑스하고 전선에는 그 전략을 만슈타인 장군의 계획을 받고 전략을 수정한 역할 외에는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냥 지켜보았다 보니까 전통적인 그 독일 프로이센 출신의 장교들, 그 엘리트 장교들이 만든 작전을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자신에게 붙은 거야. 그러니까 동부전선, 이 소련하고 전투에는 자기가 군 최고 사령관이에요. 상병 출신이요? 네. 최고 사령관 돼가지고 전방에 있는 그 독일군 장교들을 자주하는 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그 바로 작전부터 이런 개념이 있던 것 같아요. 그 군대 지휘관들은 집중을 하거든요. 공격 목표를 세워놓으면은 그 공격 목표를 먼저 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들이 그 협상을 한다든가 전쟁을 계속한다든가 판단을 맡기는데 이 히틀러의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정치적인 거 경제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쟁을. 그러니까 첫째는 소련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독일 내 공산당을 다 없애버린 거야. 다 네. 말살시켜버렸어요. 공산주의 엄청 싫어했죠. 엄청 싫어했어요. 근데 그 공산주의의 가장 지금 대표적인 세력이 소련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련의 상징이 뭐야? 레닌그라드, 상테스부르크. 네. 그 이름도 레닌그라드 바꿨잖아요. 네. 저걸 잡아야 된다 이거야. 근데 전쟁 지도자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전쟁 지휘관들은. 그런데도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근리 병력을 3분의 1. 그다음에 모스크바는 수도니까 그거 따야가 있어. 그래 거기도 3분의 1. 그다음에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이쪽에 곡창지대, 코카사스의 유전지대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거야.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독일이 붕하게 되니까 네. 가져와야겠다. 그래 거기다 3분의 1. 이게 병력을 분산시켜요. 분산시켜서 전쟁을 시작하는데 한 151개 사단 300만 명이 동원됩니다. 그 동시에. 네. 동시에 보니까 책 보니까 저기 뭐 이쪽 경계선, 이 경계선이 3,000km래요. 네. 3,000km에 세계 군단을 집중 배치해서 집단군, 군단이 아니라 집단군. 세계 집단군을 배치를 네. 해서 동시에 들어가. 네, 저는 한 개 집단군에 한 100만 명 정도가 들어가 보인다는 거죠. 네. 그 탱크가 동원되게 막 8,000대씩 막 동원돼요. 그러니까 상상 그 당시 1941년도 6월 22일인데 그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약 한 60년, 80년 전 아니에요. 80년 전에 그 정도의 병력과 장비와 이렇게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기만 해도 한 5,600대씩 막 동원시키고. 그러니까 베르사유 체제 하에서 군비 확장을 억제받았는데 몰래 준비해가지고 그 정도의 그 어떤 장비, 그러니까 병력과 무기를 그 소련과의 어떤 그 군비를 전쟁에 준비한 거죠. 전투를 준비한 거죠. 투입할 만큼 준비가 엄청 잘 돼 있었네요. 일호가 있어요. 그 독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의 전쟁에서 전차가 무지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네. 근데 그 전차병을 그 확보하는데 엄청나게 그 힘을 기릅니다. 그러니까 독일 내에서 못하니까 그 전차병들을 뽑아가지고 소련 가서 훈련시켜요. 얼마나 혹독하게 시키냐면은 소련 그걸 본 소련군 교관들이나 분들이 학을 띨 정도로
어느 걸 배우면 그걸 계속 반복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 탱크 안에 그 승무원들이 5명이다 그러면은 이제 관측병도 있을 테고 위에 기관총 쏜도 있고 포를 쏜 사람도 있고 탄약병도 있고 또 그 장도 있어요. 전차 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모든 임무를 돌려 다 할 수 있도록 수달시켜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독일에는 그 전차를 고칠 수 있는 아직 수리병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차 수리공 자격증까지 딸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고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전차병을 또 전차 병력을 그 교육이 중요해요, 뭐든지. 엄청나게 준비를 시킨다고.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제 침공을 해 러시아를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 자꾸 러시아라고 하네요. 당시 소련을 침공을 해요. 근데 보니까 그 초반에는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 독일 입장에서 워낙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또 지리밀려 했기 때문에 한 처음에 초전에 그 전선 지역에 있는 그 소련의 주요 비행장을 급습해 가지고 독일 공군이 한 1,100대 정도의 소련 비행기를 다 그냥 묵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개전 초기에 한 달 이내에 그 양민을 포함해서 소련군 1,100만 명이 소련 국민들 1,100만 명이 죽어요. 그 정도로 전과를 올리며 가죠. 전과를 앞서면 하여튼 소련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받는 것이고 독일 입장에서는 엄청난 전과를 올리며 가죠. 그런데 이제 브레이크에 걸리는 거예요. 어디서? 가장 이제 잘했던 부대가 그 중부 집단군. 중부 집단군은 모스크바를 가는. 모스크바를 가는. 거의 모스크바 이제 근처까지 왔는데 예상치 못한 것이 이제 아까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남부 전투에서 문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 전투에서 그 남부 집단군이 그 키예프를 공략을 못하고 거기서 3개월 동안 발이 묶입니다. 키예프의 저항이 심했나 봐요. 엄청 심했죠. 그래서 키예프 공장전에서 그 독일이 전진을 못하고 묶여버려요. 거기서 같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그 나중에 이제 독일의 히틀러가 가장 잘 나가는 그 중앙 집단군의 가장 선두에 있는 구데리안 그 전차 군단을 이쪽으로 빼 그런다고요. 그 저 위엔 스탈린 레닌그라드를 싸우는 병력, 그 중간에 모스크바로 가는 병력, 주 병력들을 여기 키우까지 끌어내려요. 1,100km를 끌어낸다고요. 그러니까 이 색깔을 보면 이게 이제 그 파란색 진한 게 그 속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레닌그라드나 모스크바 가는 군대는 파란색이 좀 멀리까지 들어가 있어서 빨랐는데 이쪽 남쪽으로는 키이우까지 아직 못 가요.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그 키이우를 담당하고 있던 소련군 장교가 그 키르포네스 장군인데 이 사람이 전사에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난 정권을 세운다고요. 키르포네스 장군? 키르포네스 장군. 이 사람이 그 소련군을 직접 지휘하면서 그 독일군에 맞서는 거예요. 이게 3일치 3 축체적으로 계속 후퇴하면서 시간을 끌어요. 그래서 이제 키예프에 다 모이거든요. 그 당시 소련군의 어느 정도냐면은 그 군단이면은 3개, 4개 산이 모여서 이렇게 군단이 되잖아요. 군단이 오는데 지원이 오는데 군단장이 없어요. 스탈린 다 죽여놔가지고 이 부대를 지휘할 사람이 없이 와. 이런 상태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키르포네스 장군이 그걸 다시 규합시키고 다시 만들고 정비해서 3개월 동안을 키예프에서 격렬한 공방전이 벌어집니다. 세계 최강의 그 독일군이 3개월 동안 그 키예프를 점령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급기야 그 히틀러가 저기 가장 구데리안 군단을 밑으로 1,100km를 다시 남하시켜서 돌리고 그러니까 전선에 있는 그 독일 군 장군들이 지휘관들이 엄청 반발하죠. 안 된다고 하는데도 뭐 안 되면 죽여버리니까 히틀러가 군령을 내려가지고 저 레닌그라드 모스크바로 향하는 그 중부집단군 주력들을 밑으로 빼가지고 3개월 동안 해서 키예프를 그 함락을 시킵니다. 근데 그때 키예프 공방전에서 독일이 소련군을 잡은 포로가 60만 명이에요. 키예프에서요? 한 전투에서 60만 명의 포로를 잡습니다.
그럼 얼마나 치열한지 알 수 있잖아요. 아, 대단하네요. 네. 아니 그 60만 명이 포로로 잡혔다는 얘기는 60만 명 이상이 전투에 참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 포함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이 키예프 공방전이 왜 중요하냐면은 키예프 공방전에서 3개월 동안 한 달 예상인데 3개월 동안을 이 키르포네스 장군이 물군으로 지면해서 그 독일이 그 소련이 다시 정비를 해서 반격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레닌그라드에서도 함락 위기에서 그 다시 방어지를 구축해가지고 시간을 끌고 네. 그리고 모스크바를 향하던 구데리안 정예 기갑 군단이 빠져나오면서 그 공격을 멈추게 만들고 네. 그래서 소련이 다시 반격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겨울이 온 거예요. 아, 제일 무서운 동장군이 온 거야. 네, 네. 그래서 이 키예프 공방전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독소련에서 그 승패를 바꾸는 전환점이 된 전투다. 이렇게 중요한 그러네. 의미가 있습니다. 보니까 독일군이 프랑스와의 그 전쟁에선 전격전이라는 걸 통해서 뭐 6주 만에 다 해치웠어. 그리고 바로 이제 동부로 옮겨서 이제 소련을 쳤어. 거기도 이제 전격전으로 뭐 파죽지세로 앞으로 나가요. 레닌그라드랑 모스크바까지는 전격전이 통해서만 가는데 키우에서 걸려. 그러니까 이제 키우도 그 남쪽도 같이 이제 모스크바나 레닌그라드랑 속도를 맞춰야 되니 이제 모스크바로 가는 그 구데리안 뭐 기갑 부대라고 하셨는데요. 그 부대가 이제 키우 지원을 나왔다가 모스크바에 좀 늦게 도착한 거네. 원래 모스크바에 빨리 갔어야 되는데 눈 내리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갔어야 되는데 키우를 지원하느라고 모스크바에 늦게 도착을 했고 그러는 사이에 수도는 건재하고 스탈린을 중심으로 뭔가 준비가 있었겠네. 시간을 준 거네. 시간을 준 거죠. 시간을 준 거네. 준비할 수 있는 반격할 수 시간을.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아, 그럼 러시아의 반격은 어떻게 가능했나요? 보니까 뭐 소련이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군인들을 막 죽였다고 하셨잖아요. 스탈린이 일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군인도 없었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네. 그 소련이 과연 그렇게 약했을까? 준비를 안 했는가? 스탈린이 무능했는가? 이런 문제에서 설이 많은데 그 객관적인 어떤 그 자료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20년도에 그 볼셰케명이 일어나서 그 엄청난 내전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도 막 마비돼 버리고 군 체제도 막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레닌 다음에 이제 스탈린이 집권을 하면서 일반 세계사 여러 전문가들 볼 때는 스탈린은 독재자고 아주 그냥 악독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되지 않습니까? 독재자의 가장 그 표본으로 되잖아요. 네. 근데 소련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국가를 구하고 소련을 단합시킨 그런 또 지도자인 거야. 뭐냐면은 스탈린이 그 정권을 딱 잡고 보니까 너무 엉망이 있잖아요. 경제가 엉망이고. 그러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경제부흥에 집중을 해요. 네. 경제개발에 집중을 하고 한편으로는 분편제를 다시 정비를 해요. 군대 병제한 건 뭐냐면은 그 당시는 황제 체제이기 때문에 군이 군벌이에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지역장을 맡아서 거기서 생산해서 거기서 군대 만들고 하니까 거기에 왕이야 그 사람은. 약간 군대 지방자치 시대였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과감하게 다 폐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왕정 시대했던 그런 장군들을 다 그냥 죽여버려요. 이렇게 숙청시킨 게 아니라 죽여버려요 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군 교리 발전이라든가 네. 군 체제를 현대화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중앙에서 군무 지원하고 중앙에 통합된 그 교리와 교육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새로운 그 젊은 지휘관들을 뽑아서 하고 이런 걸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는 것은 잘 몰라. 근데 70년대 이렇게 공개된 그 소련 내 그 자료를 보면은 그 당시 소련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네. 소련의 예산의 20%를 국방비로 쓰고 있는 게 나와요, 자료가요. 네. 그러니까 절대 스탈린은 국방을 소홀히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 어떤 얘기냐면은 나중에 독일이 소련을 침공할 때 그 병력을 보면요. 네. 처음에 36년도에는 자기가 집권할 때 그 스탈린이 그 소련의 병력이 한 146만 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그 41년 6월 달 전쟁이 딱 벌어질 그 당시
그 병력을 보면은 476만 명까지 증거가 실어놨어요. 이거 소리 한 게 아니었단 얘기야. 그리고 이제 밀리다가 43년을 기점으로 해서 소련이 아까 이제 반격 작전을 다시 네. 이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 교리 연구소에서 이렇게 보고한 리포트에 보면은 미국 네, 교리 연구소. 예, 그러니까 그 스탈린이 추진했던 군 개혁이라든가 군비가 다시 전투로 활용돼가 전력으로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게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44년부터 그때부터 이제 소련이 체계적으로 독일에서 반격 작전을 시작하는 그 원동력이 스탈린이 준비한 군체제 전환이다, 개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라 미 교류연구소에 나온 레포트예요. 한편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탈린은 경제를 부흥시키면서 개발시키면서 군비를 체제를 정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일반 전문가들은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쟁이 아니었으면 좋은 거지. 전쟁이 아니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인민을 먹여 살리고 경제를 개발시키고 세계 강국으로 만들고 군사력 만들어야 되는데 태꾸 전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미운 거야. 심지어는 독일이 천들어온다고 하는 그 부대 보고하는 첩보 책임자를 처형시켜 버려요. 조용히 해 막으라고 처형시켜 버린다고. 그 정도 전쟁을 싫어하고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전쟁을 싫어했다기보다 전쟁을 하기는 할 건데 지금은 아니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여기는. 이제 그 심리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비슷한 예가 이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보면 임진왜란 때 그 뭐 일본이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을 통일시키고 쳐들어올 것이라는 얘기가 뭐 조에 딱 퍼져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죽하면은 선조가 그러면 그 살인날 파견을 바라고 이제 의미를 줬지 않겠습니까? 갔다 와서 그 정사 황유길이는 보니까 그 매인눈 같이 해갖고 아주 날카롭고 그러면 일본 전역이 뭐 전쟁 준비로 다 돼 있는 것 같다. 쳐들어온다 그렇게 하는데 그 부사 김성길이는 반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우 같은 놈이고 뭐 그런 의지도 없고 절대 안 온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상반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이 김성길이가 동인이에요. 그러니까 유성룡 그 당시 유성룡이가 저녁에 불러서 물어봐요. 같은 이제 동인이니까 너 왜 그런 보고를 했느냐? 왜 전쟁이 안 날 거라고 보고를 했느냐라고 물으니. 그러니까 물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두새끼 청원대. 그런데 전화가 왕이 전쟁을 싫어한 것이라 이거야. 그 우리가 온다고 한들 조야가 다 시끄러울 건데 내가 그 짓을 왜 하느냐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 징비록이 나온 얘기예요. 아니, 유성룡 씨가 진 징비록. 왕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은 얘기를 한 거예요. 한 거네요. 네. 그래 우리는 이제 교과서 여러 사람들 배울 때 임진왜란의 그 우리가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율곡이 주장하는 10만 양방설 그걸 안 했다고 하잖아요. 준비를 안 했다고. 10만이나 20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우리 조선은 10만 정규군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략에 보면은 10만 명을 이렇게 양성하려면은 유지하려면은 그 당시 이제 그 척도는 부의 척도는 쌀 밑감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 들어가는 돈이 쌀 50만 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당시 선조 왕실에서 가지고 있는 1년 예산이 10만 석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10만 명을 양성해가지고 길르겠냐?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개국 이래 계속 그 200년 이상 지도하면서 국가의 주권이 누구한테 갔냐면 사대부한테 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명희 같은 경우는 그 재산이 왕실 재산보다 더 많을 정도로. 그러니까 일부에서 왜 선조 때 우리는 역사 배울 때 그 분당 정책이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탕파 싸움이 시작됐다고 그러잖아요. 동인 서인이 그때 갈리잖아요. 근데 선조가 그걸 방조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 훈구 대신의 힘을 왕이 누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지들끼리. 그 힘을 빼려고 그랬다는 설이 있어요. 그 일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사대부들이 한번 가져가면 똥을 해를 못하니까 태꾸 나누다 보니까 사대부들이 전국 땅을 다 가지고 있어버리고 왕실은 돈이 없는 거야. 그 왕실의 돈을 가지고 양변을 못하잖아요. 그럼 하려면은
사대부들한테 돈을 내놔 그래야 되는데 사대부들이 지금 뺏기려고 안 뺏기려고 하지.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지만은 또 전쟁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혼란을 하기 싫고 내가 뺏기 싫고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소련은 달라. 소련하고 다른데 좀 비교를 하다면은 그런 그 스탈린도 그 자기가 할 일이 지도자 할 일이 많은데 전쟁이 싫었던 거지. 은근히 전쟁이 아니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정보 얘기가 나와서 이제 독소 전쟁의 의의는 좀 뒤에 말씀을 더 나눠보도록 하고 정보전 그 당시 독소 전쟁의 어떤 흐름을 바꿨던 또는 어떤 승패를 좌우했던 그 정보전이 있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으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저희가 이제 그 정보 분야에 처음 입문하면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전 지금까지도 그것이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또 임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 생활의 하나의 그 신념으로 했었는데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기관들은 어느 의정자나 정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네. 저는 그게 이제 무슨지 너무 잘 알았고 그것이 그 정보를 그 책임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꼭 명심해야 될 그런 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만큼 정보는 잘못 왜곡되면은 중간 단계에서 국가 지도자나 정책자들을 바보로 만들 수 있고 병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정보를 독점하게 되면은 그런 면에서 그 독일과 그 소련, 그다음 프랑스의 전쟁을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마니타인 장군도 이 알단노 숲을 돌파할 때 그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면은 이쪽에 그 프랑스 지역에 많이 나가 있는 첩보원들이 있잖아요. 그 보고를 다 받은 거예요. 분석해 보니까 이 병력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쪽 벨기에 네덜란드 분야에 다 나가 있더라고. 그게 다 배치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정보원들에서 다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노선에는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그걸 그 군사 첩보를 다 취합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알단느 지역이 기갑부대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아요. 첩보원들로부터. 그리고 이 만탄 장군이 거기 10번을 가봐요. 현장을 가본다고요. 책상에 탄 게 아니라 실제 확인하러 가봐요. 맞단 말이에요. 그런 정보전을 바탕으로 해서 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 가물랭 장군은 왜 그랬냐면은 독일의 첩보전에 말려드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마지노선 저기 벨기에 쪽으로 갈 거야 그쪽으로 계속 일생 갈 거야 그런 정보를 계속 흘려요. 그럼 주력은 빼가지고 계속 알단으로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역공정에 말려가지고 가물랭 장군이 오판한 거예요. 적어도 가물랭 장군이 프랑스의 총사령관 활동도에 그 위치면 많은 군사 지식과 경험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왜 예비도 없이 여기다 박아버리고 동부 저 영국 원정까지 여기다 박아놨겠어요. 정보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잘못된 첩보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부전선이 그냥 매혹 없이 프랑스에 무너져가지고 40일 만에 그 넓은 프랑스 전역을 그 독일한테 넘기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력이 프랑스가 우세였는데도 정보전에서 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전력이요. 그 당시 프랑스하고 이 독일하고 싸울 때 보면은 프랑스가 한 150개 사단, 그 독일이 한 150개 사개 사단, 그러니까 거의 300만 명, 400명 비슷해요. 병력은. 그리고 탱크는 오히려 프랑스가 많아요. 프랑스가 한 8,000대 정도, 독일이 한 2,700대 정도. 그 항공기는 이쪽에 독일이 더 많더라고요. 대포는 오히려 프랑스가 더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전력 보면은 독일이 더 약해요. 그런데 그런 싸움을 잘한 거지 독일 그 장군들이 그런 그 작전을 다 세워가지고 그 정예화되고 그 자기보다 우세한 병력을 그냥 일시에 제압시키는 정보를 잘 활용해서 정보를 활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활용해서 작전을 잘 세우고 잘 싸운 거예요. 요거 세 개 3박자가 맞았던 거죠. 자, 그럼 이 독소전에서 계속 나오는 그러니까 그 스탈린은 왜 그랬겠냐. 왜
싫은 거야. 전쟁하기 싫은 거야. 하면 안 돼. 시간이 좀 더 필요해. 근데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 기록에 보면은 처칠까지도 그 독일의 그 무선망을 감청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소련에 넘겨줘요. 네. 그 정도까지 한다고요. 아, 야, 독일이 침공할 테니까 준비해. 뭐 이렇게. 준비라고 이렇게 한다고요. 네. 근데 실제 그 조르게 같은 경우는 그 독일이 침공한 날짜까지 6월달에 침공한 날짜까지 알아내요. 이 사람이죠, 이 예, 사람. 이 사람이 알아내가지고 네. 얘기를 했는데도 스탈린이 그걸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니까 러시아 엄마가 러시아, 네. 아빠가 독일 사람이고 독일 사람이에요. 또 그 소련의 이제 대표적인 스파이였는데 나중에 소련의 지령을 받고 특파원으로 변신을 해서 일본의 특파원으로 활동하면서 네. 일본하고 독일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그 관련된 군사 정보를 많이 빼내서 이제 소련에 알린 역할을 했던 그렇죠. 사람이네요. 이 사람이 엘리트예요.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하고 한 사람인데 그 공산주의 신봉자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소련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니까 네. 소련에 가서 그 볼셰키비당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공산당에 들어가서 그 하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나치당에 들어가요. 뭘 해주니까 나치당에 들어가서 독일 장군들의 그 추천서를 다 받아요.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와요. 아, 그게 다 이제 계획된 계획된 거예요. 첩보 활동이네요. 좀 더 고차원적인 첩보 예를 들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북한에 가시는 과정하고 비슷한 거네요. 예, 변신하고 간다고요. 그래서 그 전직 총리, 군부 대신들하고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첩보를 빼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일본하고 독일하고는 그 당시 그 동맹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군사 교류가 많이 있었고 정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첩보를 줬는데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이걸 무시해요. 아까 모든 첩보를 다 무시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그 보고가 뭐냐면은 다시 이 사람이 그 독일의 장군들 추천받고 두 번째 다시 일본에 와서 이제 더 고위층들을 만난다고요. 근데 독일의 그 가장 소련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서부전선에 있는 시베리아에 있는 정예군을 이쪽으로 정부선을 못 옮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사 동맹국이기 때문에 일본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못 옮기는 거예요. 그 못 옮기니까 그 고민하고 있는데 조르게가 정확하게 그 정보를 해요. 파가지고 그 한인골 전투 이후에 할인골은 몽고. 만주 위쪽의 몽고. 몽고 지역에서 네. 그 전투 이후에 그 소련으로 가는 그런 그 작전 계획은 다 포기했다 육군이. 그다음부터는 이제 일본 해군이 주도권을 가지고 남방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올린다고요. 첩보 보고를. 그러니까 그때 스탈린이 그러니까 독일하고 전쟁을 할 때 이제 소련 입장에서는 서부전선, 네. 소련 입장에서는 동부전선은 이제 일본하고 만주 위에 그쵸. 몽고 쪽에서 이제 전쟁 상태를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그쵸. 상황이었던 거네요. 그 정예군이 16개단이 있었어요. 아. 근데 그 사람들은 일본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박아놔야 대비하고 되는 있어야죠. 상황이고 거기서 있죠. 예. 독일은 쳐들어왔는데 그 모스크바 뭐 키우에서는 죽사발이 되고 있고 그 고민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보고를 받고 그때 이제 스탈린이 그걸 받아요. 맞았으니까 네. 이제 정보를 이 조르게 정보를 믿기 시작한다고 신뢰를 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그래서 이쪽에 서부전선에 있는 시베리아 쪽에 있는 16개 정예사단을 동부전선으로 끌고 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소련이 독일이 이제 반격 작전을 시작하는 결정적인 이유 되죠. 아, 그러니까 그 전쟁사 기록을 보니까 갑자기 어디서 뭐 군인들이 많이 훈련된 군인들이 나타났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 네. 그게 이제 그 만주 쪽 그 몽고 쪽에서 시베리아 활동하던 쪽에서, 시베리아 쪽에서 활동하던 그 정예 군인들을 기차로 뭐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이렇게 만나 보죠. 모스크바 쪽으로. 예,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이제 그 한인골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그런 배경이 그 당시만 해도 할인골이죠. 할인골. 할인골 그게 몽골어인가 몽골 봐요. 말이에요. 몽골의 그 만주하고 붙어 있는 그 제일 변두리 지역의 네. 지명 이름이에요. 할인골 전투. 할인골. 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일본은 만주를 점령해가지고 만주국 위성국을 만들고 있었잖아요. 네. 거기를 그 지배하는 군이 관동군이에요. 관동군이 100만 관동군이 거기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은 해군보다는 육군이 강했어요. 육군이 그 군 정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일본군은 이 군이 변하는 이걸 모르던 거예요. 흐름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러일 전쟁 때 그 보병들이 총칼 들고 앞으로 그러면 그냥 죽을 무쓰고 막 올라가서 네. 그 러시아를 물리쳤던 그런 생각에 망상에 젖어 있던 거예요. 근데 소련은 아까 이제 변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할인골 전투에서 그 소련이 지원하는 몽고, 그다음에 일본 관동군이 지원하는 그 부대가 정면을 부딪혀요. 근데 관동군 6개 사단이 거기서 전멸당한 거예요. 소련군한테. 뭐냐면은 그 당시 그런 생각을 보병 유지의 전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련은 이미 벌써 전차 항공기가 이용되는 대규모 기동 전술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일본군을 괴멸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좀 얘기가 우리는 영화에서 보면은 그 대장이나 위에 앞에서 말 타고 막 그 공격해 들어가면 네. 옛날에 공격해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제 그 예, 적 막 부서하고 막 칼 쏴고 막 치고 맞아요. 하잖아요. 막 달려가서 싸우고. 여기 군대 갔다 오시면 생각을 해봐요. 말 타고 위에서 말 타고 칼 참으면은 옆에 있는 적군들이 그 사람만 싸우겠어요? 말 한번 찔르면 말을 헐렁 뒤집어지는데 그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영화에서나 이렇게 한 얘기고 기마부대는 보병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집단으로 싸우잖아요. 딱 병력이 집어 있으면은 지금과 전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마부대 뭐 그러면은 기마부대가 그냥 가운데를 돌파를 해요. 그냥 무조건 내가 돌진하는 거야. 가다 보면 이제 창에 찔려 죽지 하지만은 그냥 대규모 실어가지고 이 부대를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터가지고 이걸 또 나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기마부대예요. 이제 가면서 이제 칼을 쓰겠지. 근데 알겠어요. 포켓볼 이렇게 모아놓고 한번 탁 치면 공이 쫙 흩어지잖아요. 그런 효과를 누린 거네. 그쳐놓고 그다음에 기마부대는 가면서 창을 던지거나 활을 쏘거나 칼을 쓰는 거지 멈춰서 보병들하고 칼담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절대. 근데 이제 참 이게 교훈적인 게 뭐냐면은 세계 역사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가 몽고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몽고군은 기마군이 그냥 막 싸우는 것 같지.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몽고군 나름의 그 기마 전술이 있었어요. 기동 전술이. 그거를 가장 잘 배워서 현대화시킨 나라가 소련이에요. 그래서 몽고에 와 있던 거야. 몽고에 있으면 몽고군의 옛날 그 기마 전술을 활용해가지고 현대전을 만든 사람. 항공하고 전차하고 그 장갑차. 이런 부대로 그냥 러일 전쟁에 민멍이 젖어 있는 일본군 6개사를 전멸시켜버린 거예요. 그의 그 전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소련의 영웅 주코프 장군이었어요. 주코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가 소련과 독일의 전쟁을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르게가 처음에 6월 22일 날 1941년 6월 22일 날 독일이 소련을 침공할 거다라고 정보를 줬는데 처음에 스탈린은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으니까 이제 그걸 안 믿었던 무시했어요. 거고 무시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왕창 당하니까 나중에 이제 조르게 이름이죠. 조르게가 일본에서 시베리아에 있는 정예군 일본하고 싸울 일 없다. 일본 시베리아 안 쳐들어가고 저 남방으로 자원 확보하러 간다더라라고 이제 그 정보를 주니까 주코프 장군이 이끌고 있던 시베리아 정예군을 바로 이제 그렇죠. 전쟁 16개 사단을 빼고 지역에 16개 사단을 정예부대를 모스크바 쪽으로 모스크바로 보낸 거예요. 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대는 전투 경험도 있고 네. 주코프 장관이 훈련을 잘 시켜놨거든. 네, 네. 이게 정예부대예요. 그러니까 그 16개 정예사단을 그 급보 이쪽에 서부전선을 빼는 거죠. 독일과 전당 빼서 반격의 기틀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히틀러 입장에서는 1941년에 6월 22일 날 쳐들어가서 뭐 그 해가 지나기 전에 전쟁 끝내려고 했는데 결국 45년까지 끌다가 패망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히틀러는 왜 그런 망상을 저졌느냐. 이게 잘못된 정보 판단을 한 거예요. 또 반대로 히틀러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히틀러가 나이투쟁에서 1924년도에 지금 나이투쟁에서 저 광활한 저 자원이 풍부한 저 동쪽으로 가야지 네. 게르만 민족이 번영이 있고 평화가 있다. 네. 행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잖아요. 네. 그거를
밑에 있는 분들이 아는 거야. 그럼 계속 그 사람 입맛에 맞는 정보를 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그 동부전선을 책임지고 있는 동부 외인군의 그 첩보부대 담당자 겔렌. 예. 겔렌, 예, 리하르트, 라인하르트 겔렌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개인의 능력보다도 이 현대 첩보전, 정보전의 기틀을 또 마련한 사람이에요. 아, 뭐 역할을 했네요. 네, 역할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써먹은 건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히틀러가 좋아하는 말만 해. 이 사람이 동진하고 싶단 말이에요. 소련을 가고 싶어. 그러니까 소련을 가도 됩니다. 그 스탈린이 정권을 잡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민심 위반됐다. 그리고 많은 수청을 통해서 민중이 위반돼 있고 또 군인들을 다 죽여나가 장군들 죽여나가지고 군인 진위멸하다. 보급도 엉망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가면 그냥 물밀시 가면 된다. 이런 정보를 계속 줘요. 그렇게 가는데 문제는 보고서는 정확히 제대로 썼지만은 실제 정보의 출처는 불확실한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야. 예를 들어서 소련군 최고사령부에 집어넣었어요. 침투시켰어. 그러면 이쪽에서 히틀러나 군 최고부터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근데 과연 그 들어가서 청소부를 하느냐, 저 문지기를 하느냐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정보 어느 정도까지 고급 정보를 접근할 수 갖고 있는 와야지. 위치에 예, 들어가느냐. 가지고 이거는. 와야죠. 근데 맨 갖고 온 게 보면 소련군은 일개 분대가 몇 명이고 중대는 몇 개로 돼 있고 부대 장비는 뭘로 돼 이런 것만 와. 근데 얘는 그거를 각색을 또 하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좋아하는 말만 써 올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왜 히틀러가 이렇게 동부전선에서 자기가 총사령관 되고 자주 했냐면은 이 겔렌이 나중에는 일주일에 2번씩 그 베를린에 있는 최고사령부 장군들이나 히틀러 앞에서 브리핑을 해요. 그럼 정보 그걸, 브리핑. 예, 그걸 믿고 히틀러는 전방에 지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부대하고 히틀러하고는 전혀 괴리가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지휘가 안 되는 거니까 그 히틀러가 오판을 하고 전쟁을 잘못 지휘하고 한 가장 큰 원인이 이 라인하르트 겔렌이라는 사람이 헛정보를 계속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수하에서 정보를 담당했던 사람이 정확한 정보를 준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는 2차에 끝난 다음에 이 사람 전범에도 안 넘어가. 예? 전범에도 안 들어가요. 전범으로 안 넘어간다고요? 안 넘어가고 오히려 그 미국 그 정보부대에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요. 겔렌을요? 겔렌을요. 아주 전범인데요? 전범 재판에 안 넘긴다니까요. 왜요? 왜냐면 정보가 제 있다 그래가지고. 아, 정보가 근데 그걸 자기가 한 거야. 그동안 이제 이 독일이 망할 거라 생각해가지고 온갖 그 이런 정비 자료를 다 가지고 내가 받치면 나는 이렇게 했다. 근데 그 좋은 얘가 이 미국의 정보 책임자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독일의 정보 책임자였지만은 실제 독일 정부에다가 제대로 전 정보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에다가요? 미국에다가요. 나중에 근데 나중에 이제 미국의 그 기록에 보면은 미국은 알고 있었어요. 점이 엉터리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다만 그 겔렌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 운영 시스템. 네. 그전에는 마구잡이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정보 부대를 하든가 정보 기관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정보인이에요. 머리는 좋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첩보원을 심고 정보를 파내고 그걸 분석하고 활용하고 이런 부서를 탁탁탁 만들어가지고 그 체계적으로 들어가는 그 정보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네. 그게 미국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그 전에 2000년까지는 OSS라는 그 첩보기관이 있었는데 네. 미국에 이 겔렌이 와서 네. 오늘날 CIA를 만든 장본인이에요. 근데 그 공로가 인정돼가지고 72년도까지 독일 서독, 네. 서울 서독 방첩부대장 한다니까요. 정보 책임자가. 이게 결론적으로 정보장사에서 자기 정보장사. 영달을 취한 사람이네요. 네, 결국 정보장사를 했고 실제로 히틀러 밑에서 일할 땐 히틀러가 잘못 판단하게 해서 독일이 전쟁에 패망하게 한 어떤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일 수도 근데 있고. 그걸 나중에 연합군에서는 자기가 공이라고 또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 정보를 일부러 잘못 줘가지고 네. 독일을 일찍 망하겠다.
이렇게 이제 자기 변명을 해요. 야, 대단한. 그런데 그 미국 애들 대단한 그거 몰랐겠어요. 스토리텔러네요. 네. 아, 근데 정말 어떤 한 정보가 나오면 그 정보의 신빙성을 재차 확인하는 크로스 체크도 엄청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보원들이 네. 그 첩보를 가지고 오면은 네. 이걸 심사 분석관들은 그 가져온 사람 하나 그 부사관 철저하게 벽이 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내가 우리 사회자님하고 이렇게 알면 사회자 눈치를 보면서 그 의향 맞게끔 이 정보 분석이 된단 말이에요. 한 얘기를 왜 저거 했을까 하는데 순수하게 가져온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기본 지식과 가지고 있는 그 전환 자료 이런 걸 포함해서 분석을 순수하게 해보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북한 지역에 갈 수가 없잖아요. 네. 내가 누구 만나왔다는데 만난 걸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의 그 출처라든가 출처가 네. 엄청 중요해요. 어디서 온 거냐가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군에 있다가 제가 이제 안기부로 가서 이제 여기 말은 공작 계획인데 그 안에 공작 계획이란 말 안 해요. 사업 계획. 계획서를 그 제출을 하니까 그 총 책임자가 그 사람은 내 신분을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내 진짜 신분이 뭔지를. 그분은 이제 내 신분을 알으니까 이제 해외 담당하는 총 책임자죠. 그러더니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정도 의심은 신적인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입니다. 이렇게 그 부서에서는 최고. 아, 욕을 뭐 저 산골짜기에 있는 욕까지 다 끌어내서 욕을 하더라고. 뭐 나쁜 새끼 이런 미친놈이 막 이게 가능한 거냐. 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만나서 혼나키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그렇게 되면 예사하고 나와서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중앙정보 창설대 이래 지금까지 약 32년 동안 대북 공작을 했는데 그 성과가 없으니까 나 같은 사람 빌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빌고 온 거 아니냐. 그럼 뒤에다가 외부에서 수혜를 시켜놓고 그 형태 그대로 하면은 똑같은 그 결과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수혜했으면 내가 일을 하게끔 해주면 되지 않냐. 나는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 네. 새로운 방식을 나는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싫으면은 날 다시 군에 돌려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좀 대들었죠. 그랬더니 2년 시간을 줘. 2년 내에 하라고. 2년 내 성과를 내라 이거예요. 네. 이제 그게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해외 교포, 특히 조총련, 조선족들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대북 공작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갖고 그 접한 삶이라든가 이런 그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 그 전략적으로나 전술적으로 큰 중요한 정보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북한 지도부, 최고 지도층,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그 정책을 꾸려놨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 정책에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저는 우연히 그 이사간 집에 앞에 이제 그 마침 북한을 상대로 한 그 광고를 하려다가 못했다고 하는 걸 보고 거기서 이제 제가 힌트를 받은 거예요. 네, 당시. 그 전까지는 신덕생물 뭐 여러 가지를 뭐 추진했었는데 농산물 같은 거 이건 해봤자 걔들 일꾼들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대남 일꾼들하고 밖에. 그러면 최고 상층부를 가야지 우리가 원하는 국가가 원하는 정보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광고 거기서 제가 이제 자 이거구나. 북한은 광고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광고라는 용어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자본주의의 꽃 중에 하나가 이 광고인데 이걸 북한에 실행하려면은 결국에는 그 당시 김정일 위원장 한 사람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야. 그러나 힘들지만은 이렇게 얘기해서 이 광고 사업이 진행된다면은 이 과정에서 그 최고 수뇌부하고 관계를 맺을 것이고 최고 수뇌부에 들어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계획서를 제출한 건데 혼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 나 미친놈 취급했어요. 근데 결국 성공하셨잖아요. 성공했죠. 네. 불가능한 걸 성공한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성공했어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결과가 이제 가져오니까 네. 또 실제 보여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제가 2010년도에 이제 그 긴급 체포돼가지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모 수사관이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들이 내 공작기로 받지 않겠습니까? 기간을 정해서 이제 열람을 했겠죠. 허가받고. 그러더니 선배님이 우리 회사에 공작 전술을 썼네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성과가 없었다고 이렇게 봐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처음 얘기한 대로 공작원이라든가 정보원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된다. 그 얘기는 눈치 보고 정권을 타지 말라는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이게 국가나 민족에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따지라는 얘기예요. 순수하게 하라는 얘기죠. 네. 저는 그걸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네. 했고 그것이 이제 국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정보원들이 가지고 있을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보원의 덕목에다가 이제 그런 덕목이 사실은 국가 지도자들도 국가라는 하나의 어떤 그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지금 이제 독소전쟁 보면 히틀러랑 스탈린이라는 두 어떤 악명 높은 그 두 지도자의 충돌로 인해서 뭐 최악의 전쟁으로까지 이제 역사적인 기록이 남았는데 뭐 최악의 전쟁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뭐 전쟁 포로에 대한 악랄한 뭐 살해 행위뿐만 아니고 민간인 학살 부분에서 엄청난 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타이틀이 붙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떠세요? 복귀를 해보시면 이제 좀 전에 이제 그 독소 전쟁이 왜 이렇게 그 치열했고 또 엄청난 것들이 영향이 있었냐 이렇게 매기잖아요. 간단한 게 이제 사람은 이제 전쟁이라는 그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그 인명 피해를 따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기준해 준다면은 그 독소 전쟁에서 소련 국민이 그 독소 전쟁에서 죽은 인원이 약 2,900만에 3천만 명 돼요. 네, 그 당시 소련 인구가 1억 9천이거든요. 네. 그 소련 그 넓은 땅에 네, 퍼져 있는 소련 인구가 1억 9천인데 그 독소전에서 1,900만 명이 2,900만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전투에 싸운 군인들만 800만 명이 죽어요. 800만이. 독일은 1,100만 명이 민간인이 죽습니다. 그 이제 베를린 함락 때까지 그 군인들이 한 300만 명이 죽어요. 민간인 피해가 훨씬 크네요. 엄청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뭐 사람이 죽고 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6.25 전쟁 같이 북한이 쳐들어오니까 학도병들도 그리고 농부들도 총을 안 잡았는데 나갔단 말이야. 싸운단 말이에요. 싸우다 죽는단 말이에요. 왜? 내 가족, 내 고향,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싸운 건, 그건 들어간데 이거는 일방적으로 국가가 여기 히틀러가 이제 일으킨 거 아니에요. 네. 국가가 그 앞으로 미래, 운명이라든가 미래를 봐서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 국민들이나 군인들을 다 전쟁에 죽음에 몰아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소련은 공산주의에서 그 엄청난 독재를 하면서 사람 죽이고 뭐 그냥 개혁한다고 명분 아래 엄청난 숙청을 하고 죽이잖아요. 이런 체제와 그 다음에 그 자기 국가 운명을 걸고 전쟁을 하는 히틀러 이 독재자, 주독재자가 일으킨 전쟁인데 이 과정에서 개인의 생명과 모든 존엄성이라든가 인권은 싸그리 무시되는 거예요. 더 비참한 것은 아까 사회자 조금 얘기했지만은 이 전쟁 과정에서 왜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죽었느냐. 우리는 그 고금을 통해서 전쟁을 하면 전쟁 지휘관들이 일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민간인 피해를 가급적 줄이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에서도 보다시피 이 러시아 사람들이 그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많이 죽인 게 나온단 말이니까 세계적인 공분을 받잖아요. 자기들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서로 그 전쟁은 정당할 수 없는 거죠. 민간을 죽이고 어린애를 죽이고 애들을 죽이고 여자를 분야 죽이고. 그런데 이 전투에서는 그 레닌그라드라든가 아빠는 키프 같은 데서는 그 시민들을 대피시켜놓고 군인들이 싸워야 되는데 시민들을 피난을 못 가게 만들어요. 네, 인질을 잡는 거야. 인질을 잡고. 네, 인질을 잡아가지고 일도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방패막이를 쓰고 그래요.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죽는다고요.
그러고 이제 그 진격한 과정에서 마을이란 마을은 이제 다 태워버리니까 소련이 이거 보복을 해요, 막. 우선 거의 그 당시 그 전쟁터에 들어있던 소련 여자들은 독일군들에서 그냥 그 다 강간당하고 성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 반대로 또 소련이 이 독일을 진격할 때는 반대로 보복을 해요. 예를 들어 60만, 30만씩 포로 잡히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럼 그 큰 겨울에 그냥 얼어 죽여요. 굶어 죽이고 막 그래요. 사람 뜯어먹게 만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잔혹한 전쟁에 이게 독소 전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피해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역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안 하지만은 실제 내막에서는 사상 최대의 병력과 사상 최대의 장비와 기동전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사상 최고의 병력이 투입되고 최고의 병력이 죽었고 최고의 민간이 피해를 본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지도자라는 예. 오명이 남았고. 양쪽에 최고 악의 지도자들이 생긴 거죠. 예. 그 사람들에 의해서 개인의 야망에 의해서 이렇게 엄청난 그 어느 정도냐면은 그때 2차 전쟁을 통틀어서 피해가 돼서 한 민간이 한 5천만 명이 희생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독소전에서 소련이 60%가 독소전에 죽어요. 얼마나 그 참혹했고 피가 심한지 네.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아니겠습니까? 네. 그 국가 지도자가 과연 어때야 하는가? 독수전쟁 이렇게 복귀해 보시면 국가 지도자는 이래야 되는데라는 또 나름대로의 그 판단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넓게 본다면은 이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 자기 윗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부부간에도 우리 젊은이들 이제 부부간에도 그 자기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 선배나 우리 어른들이 많이 하는데 이런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국가 지도자를 잘 만나는 거, 그 지휘관들이나 구인들이 좀 더 앞에 나간다면은 우리는 6시간의 비스마르크에 대해서 많이 배우죠, 그죠? 그 비스마르크라면 철혈재상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쓴 회고록을 보면은 자기가 그걸 알아요. 근데 자기는 독일, 근데 신생 독일이에요. 독일의 번영과 국가의 단합과 국민들의 통합, 또 체제의 안정을 해서 모든 자기 역량을 갖추는데 저기에 그 과정에서 자기 사심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레리미스 황제하고 부딪혀요, 막. 그러면 이 비스마르크 재상이 우리 총이 아니에요. 내각을 총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권한을 줘가지고. 황제하고 싸우고 나 안 해. 그러고서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 버려요. 옛날에 그러면 황제한테 주고 잘못하면 역적으로 죽이잖아요. 그런데도 가버려. 그러면 빌헬m 1세가 그 당시에는 뭐 차도 없고 항공기도 없으니까 지금 같으면 대통령 전용기를 보냈을 건데 없으니까 황제 전용 마차를 보내요. 마부까지 거기 황제 부관까지 떨려서 그 시골로 도망가 있는 그 비스마르크 재상을 모셔오라고 보낸다고요. 그러면 비스마르크는 뭐든지 타고 올라와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 사람은 군비도 확장하고 국가 경제도 발전시키고 국가 체제도 정립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군대를 조직해서 강한 군대를 만들잖아요. 그게 대몰트케 장군이에요. 그런 찰나에 그 프랑스가 이제 나폴레옹이 시작하고 그 조카가 나폴레옹 3세라고 해가지고 이제 독일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게 보불 전쟁이에요. 그냥 대몰트케 장군 준비한 전력 가지고 프랑스를 그냥 완전히 물리치잖아요. 그 비스마르크가 나중에 퇴임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빌레림 1세 아들이 젊은 아들이 이제 황제를 계승을 해요. 근데 자기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물러갈 때가 됐구나. 그래서 사표를 내고 정식으로 사직을 하고 나간다고요. 근데 고별연설을 그 독일 의회에서 해요. 근데 그 비스마르크가 연설을 하기 전에 고민을 해요. 제일 욕을 한 게 그 의회란 말이에요. 자기 반대하고. 야, 가서 야유 보내고 야유 받고라 못하나. 별별 생각을 다 해요. 근데 그 의회 단에 올라가서 마지막 연설을 하고 자기가 내려오는데 그렇게 자기한테 피눈물도 없다, 철혈이다, 뭐 욕하던 그 의원들이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 나오고 자기 고향 돌아가는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돌멩이 맞으면 어떡하나 또 고민을 한다고요. 그 의사당을 탁 나오는데 그 독일 국회의사당 그 앞에 수만 관중이 모여가지고 비스마르크를 연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떠나는 그 버스가 아니라 그 마차 안에서 내가 사심없이 이 국가를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이런 것을 국민들이 알아주는구나 하면서 이게 안심한다는 그런 자기 해고를 쓴 기록이 있어요. 감동이네요. 네. 이제 2000년에 와서 히틀러는 자기 괴벨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하는 게링이라든가 이런 몇몇만 총애를 해요. 그리고 전선의 지휘관들을 안 믿는 거야. 자기 자격심이 있어. 이 독일의 전쟁 지휘관들, 유명한 장군들은 전부 프로이센 정통 독일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출신이야. 그런 자기 그 자격심을 갖고 있어 항상.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이렇게. 쟤들이 나를 좀 우습게 보지, 깔보지 이런 걸 항상 자신 갖고 자기가 나와서 이러할저러 막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소련의 스탈린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련은 독재자고 악랄하고 말이야 그 피눈물도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축구부 장군이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그때 그 통참모장 하면서 독일 육군을 총괄 지휘하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스탈린하고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스탈린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축구부 장군은 내가 옳다고 하고 부딪히니까 축구부가 내 의견을 안 들어주려면은 날 차라리 전선에 싸우게 날 전선에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스탈린이 그 레닌그라드 전투에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봐. 안 되거든. 축구부를 다시 불러다가 축구부 장군을 소련군 총사령관에서 전권을 주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네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전권을 주고 자기는 뭘 하느냐. 요새 선거 유세잖아요. 모스크바 다니면서 스탈린 수상이 국민들 선전선동하고 다니는 거야. 슬라브 민족이야 단결하라. 여러분들 누나가 죽는다. 여러분들 누나가 강간당한다. 여러분들 형이 죽는다. 이런 얘기를 단결해라. 그 모집하고 다니는 거예요. 전권을 주는 거야. 근데 축구부 장군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냐면은 독일군이 한 40만 개, 50만 개 지뢰를 묻어놨어요. 이렇게 못 오게. 그러면 우리는 그걸 제거하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없어요. 그냥 전진이야. 그냥 전진시켜요. 전진시켜가지고 다 죽더라도 죽고 또 하는 거야. 그렇게만 밀어붙여요. 그런데 그런 왜 그랬냐면은 훈련이 덜 됐고 정비가 안 된 이 소련 군들한테 제대로 된 명령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하게 돌격시키고 과감한 그러면서 작전을 짜요. 치밀하게 짠다고요. 짜서 그 소련을 그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이 지구 한 사람에서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은 영화에서 지상 최대 작전이 뭐예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그죠? 네. 엄청 컸어요. 근데 그 노르망디 작전에 대해서 그 아군이 그러니까 연합군이 받은 피해가 대략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연합군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하여튼 이겼으니까 뭐 크게 피해는 없을 것 같아요. 2,000명 내외가 죽어요. 상륙작전 과정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물론 한 사람이 중요하지만은 숫자로 봤을 때는. 그러면 그렇게 상륙한 노르망디 연합군들이 프랑스 독일 진격하는데 얼마 안 걸려요. 거리만 따져봐. 이 독소전쟁하고 이쪽에 노르망디하고 베를린의 거리 몇 배 차이잖아요. 그죠? 네. 가깝지. 안 가. 왜요? 연합군이 안 가고 계속 밀어요. 왜? 베를린을 점령하는데 시가전하게 되면 얼마가 죽는다는 게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피해를 주기위해서 안 가는 거야. 소련 너희들 와라 이거야. 너희들이. 그러니까 축구부 장관이 그런 거 안 따져요. 죽는다 죽어도 된다. 우리가 최고의 마지막 승리는 우리 소련이다. 밀어붙여가지고 그 베를린 시가전을 해. 독일군하고. 그 과정에서 베를린 시가전 하나에서 소련군 20만 명이 죽습니다. 그 20만 명을 아끼려고 미국이나 영국은 안 한 거고 20만 명을 죽더라도 승전국 명예를 가지려고 여기를 한 거예요. 축구부 장관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축구부 장군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신념이 있어요. 자기는 주군이 아니다 이거야. 위에 꼭대기에 올라서 사람이 아니다 이걸 자기는 알아요. 자기가 명심을 해요 항상.
자기는 군신이다. 어느 지도자의 밑에 신하다.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선을 넘지는 않아요. 정치적인 걸 묻지는 않아. 한 번 그 스탈린이 죽고 혼란기에 후르시초프가 정권을 잡잖아요. 그때 후르시초프를 도와서 정권을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나중에 이제 80m를 죽는데 죽을 때까지 고향에서 회고록 쓰고리가 죽어요. 근데 왜 그래? 왜 그때 이제 후르시초프가 할 때 그 관절을 했느냐면은 이 주코프 장군은 전 국민의 가장 영웅으로 취향받잖아요. 근데 스탈린 시대 때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청할 장군이 스탈린이 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정보 책임자 KGB 의장 베리아가 한 거예요. 베리아가 이게 스탈린이 죽을 때 그 죽은 걸 몰라요. 어떻게 죽었는지를. 유일하게 그 죽음에 있던 사람, 현장에 있던 사람이 베리아, 이 정보 책임자인데 이 사람은 내무장관 겸 우리나라 말하면 중앙정보장이 더 센 거죠. KGB 의장 겸 자기 직속 사개사단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힘이 막강했어요. 근데 일설에 의하면은 그 병성에 누워있는 그 스탈린을 베리아가 죽였을 것이다. 그리고 지가 정권을 다 장악한 걸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후르시초프가 거기 앉아있는 거야. 그렇게 해준 뒤에 배경이 주코프예요. 그래서 그때 정치에 관여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정치나 이런 거에 나서지 않은 그냥 순수한 군인으로서만 끝난 사람이에요. 그런 그 자세, 군인으로서 또 어떤 그 국가 지도자로서 이 인물을 보면은 히틀러 밑에 여러분도 아는 롬멜 장군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룬투제도 원소라든가 그다음에 만슈타인 장군이라든가 그다음에 구데리안 장군이라든가 레본스라든가 얼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부릴지는 모르는 거야. 근데 스탈린은 그 주코프 하나를 자기가 딱 만들어서 그냥 전쟁을 딱 총괄해서 할 수 있도록 모든 정권을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만은 못하는 걸 알아요. 군사미에서는 맡기고 전쟁을 승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베를린 점령 때까지도 밀고 가서 그 승리를 따다가 자기 독일에 된 거죠. 이 정도 어느 정도냐면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모스크바 광장 있잖아요. 거기서 대규모 전승절 행사를 해요. 그 해. 근데 백마를 타고 이렇게 사열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코프가 그 스탈린 원수한테 와서 앞에 당신이 쓰시오. 아니다. 나는 허리도 아프고 나이도 먹어서 말 못한다.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 한번 찾으면 그 영상이 나와요. 그 주코프 대장이 원수가 그 관중들 그 군인들 앞에서 자기가 백마를 타고 밑에 참모들하고 탁 하는 그런 그 장면을 보면은 참 감명이 깊어요. 그 지도자의 그 부하다. 부하는 공을 자기 상관한테 하고 상관은 그 자기 부하의 애를 들어주고. 아니 근데 스탈린이 뭐 허리가 아파서 백마를 못하겠어요. 자기도 폼 잡고 국민 앞에서 하고 싶었지 영웅으로서. 그런데 그거를 자기 부하한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지도자 밑에 있는 군인들이 약하겠어요. 강한 군대가 되는 거지. 스탈린이 또 의외로 반전 내력이 있었네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소련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체제를 정비하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경제계획 5년 계획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 그 스탈린이에요. 네. 그리고 경제를 부흥시켰고 그리고 그 전쟁통에서도 군수산업이 발전시켜 놔가지고 전차를 뭐 그냥 독일은 한 달에 100대를 못 만드는데 소련은 1000대씩 막 만들어내요. 네. 전쟁 중에. 그 정도 상학기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스탈린이. 네. 뭐 마무리 하시면서 저 교훈이 될 만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뭡니까? 그 술리펜 1차전 때 술리펜 기동 작전이 독일이 실패한 반은 성공한 것이 뭐냐면은 이 작전에 대한 신뢰를 못한 거예요. 믿음을 못 준 거예요. 가산성이 없었던 거죠. 의지가 없었던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신뢰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스탈린이 독소전쟁에서 엄청난 피해를 받아 패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못 믿었던 거죠. 지휘관들도 못 믿었어요.
또 독소전쟁에서 독일이 패한 근본적인 것도 그 히틀러가 전선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을 못 믿은 거예요. 자기가 얄팍한 지식 가지고 자주지한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앞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우리 군이 우리 안보태세가 이렇게 만만치 않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압도적인 국가보다 압도적인 경제력 그걸 바탕으로 한 우리 그 군 체제 또 안보 체제 이것은 뭐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만 그 국가 지도자 그리고 전쟁 지휘관들, 그 군 지휘관들 그리고 국민들이 서로 신뢰하고 믿고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국가 안보는 여도 야도 보수도 진보도 위아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총체적인 안보.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국가 안보 그러면 전 국민이 나왔어요. 누구를 제외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국가 우리 국민을 지킨다는 이런 그 사명감, 이런 의지, 또 군을 믿고 신뢰하는 이런 통합적인 총체적인 안보 체제가 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봐요. 그럴 때 전쟁을 싸워 이긴 것보다 그런 그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그런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국방을 할 때 상대도 우리를 나쁘지 못하고 감히 다르지 못하는 거죠. 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되는 통합된 안보 의식을 갖는 거, 총체적인 안보 태세를 가지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나됨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네요. 예. 가장 중요한 건 하나 되면 못할 게 없네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가 거대한 하고 있어요.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독소전쟁 이제 거의 이야기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 독소전쟁이 사실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쵸. 그렇죠? 어떤 영향으로 다가왔는지. 소련이 이제 독소전쟁을 통해서 소련이 승전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프랑스, 영국, 독일이 세계 주도권을 갖고 있는 주도국이었었는데 이 독소전쟁을 계기로 해서 소련과 미국이 세계 패권을 다루는 그런 게 되면서 냉전체제로 들어가게 되죠. 냉전체제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소련에 많은 유성국들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이 체코라든가 폴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소련 유성국가 되면서 경제, 사회, 정치 이런 면에서 엄청 낙후된 거기가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련이 만약에 승전국이 안 돼도 생각해 보세요. 그 소련이 승전국이 재문해서 우리 한반도가 분단이 돼버린 거야. 그 승전국의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3파선을 근거해서 원래는 소련은 우리 한반도를 다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나누자 했고 나눈 거거든. 그리고 일본은 원래 우리는 소련을 다 주고 원래 일본을 나누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을 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일본을 간 대신에 한반도를 나눈 거예요. 그 자다가 미 육군 중령이 자다가 어딘가 좀 가지고 걷던 게 삼바선이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갈린 거예요. 그 우리나라 삼바선 운명이 미 육군 중령 한 사람한테 거진 거야. 근데 그로 인해서 또 5년 후에는 한국전쟁이라는 동족상전한테 비기나 가지고 우리 남북한 인구 400만 명이 죽는 이런 참혹한 전쟁을 겪게 된 것이죠. 네. 독소전쟁이 그 승전국에 따라서 우리한테 이런 영향이 왔어요. 네. 분단국이 된 거예요. 지금 거의 1시간 반 동안 독소전쟁 어떤 그 전개 과정, 그 다음에 흐름을 바꿨던 정보전,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의 어떤 역할과 책임, 또, 어떤 군신 간의 어떤 예의,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이제 세계관 전쟁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히틀러의 세계관이 만들어낸 전쟁. 거기에 사실 뭐 그럼 히틀러의 세계관만 만들어냈느냐? 사실은 스탈린이 타이밍이 좀 늦어서 그렇지 스탈린도 사실은 그 볼셰비키 혁명으로 인한 공산주의 이념을 유럽 쪽으로 더 확대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었다. 그래서 언젠가 히틀러가 아니었으면 스탈린이 먼저 서유럽을 침공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일종의 어떤 이념에 경도돼서 그 이념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시도를 하고
실행을 하는 걸 보니까 야 이게 그리고 사실 결정이 주민투표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지도자들의 어떤 그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매우 지도자의 어떤 판단력 굉장히 중요하다. 가치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제가 그 최근에 저는 이 칼럼 소개하면서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그 뉴욕타임스 칼럼인데 그 2월 달에 매들린 울브라이트 국무부 장관, 미국 국무부 장관이 쓴 칼럼이에요. 그 클린턴 정부 시절에 이제 러시아에서 푸틴이 이제 외교 무대, 정치 외교 무대, 글로벌 무대에 딱 등장을 하니까 이제 매들린 울브라이트 장관이 이제 만나러 갔나 봐요. 가서 4시간 동안 회담을 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본인이 쓴 이제 그 메모를 그 보면서 칼럼을 쓴 거예요. 2월 달에. 그리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지. 3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그 칼럼 내용 잠깐 소개해드리면 본인이 그 너무 인상이 강렬해서 비행기 안에서 썼대요. 썼는데 그걸 다시 보니까 푸틴은 정말 작고 창백하다. 그리고 파충류처럼 되게 차갑다. 이렇게 썼어요. 진짜 그렇게 썼고 그다음에 푸틴은 그 러시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그때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결심한 사람처럼 보였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2000년이니까 20년 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가치관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가치관은 항상 사전에 어떤 그 말이나 그런 글을 통해서 이렇게 암시를 하는구나. 네. 히틀러가 나이트쟁에서도 저 동방 식민지 제국을 건설하겠다고 러시아 침공을 암시한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번 그 독소 탐구 생활, 독소 전쟁으로 배우는 그 남북 탐구 생활 준비를 하면서 지도자의 가치관을 그 잘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예, 국민의 몫인 것 같아요. 그건. 국민의 뭐 선택을 하는 국민의 몫, 네. 국민이 해야 될 몫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거의 1시간 반 동안 저희 이야기를 했는데 독소 전쟁이 왜 역사상 가장 최악의 전쟁이라고 하는지 그 전쟁의 전개 과정 그리고 그 전쟁의 흐름 양상을 바꿔놓은 정보전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까지 이제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 진짜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한반도 이야기. 사실은 우리가 한반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독소 전쟁을 1시간 반 동안 훑어봤는데